듣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톡톡 철학사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하고 밥하는 여자 황주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일하는 정세용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길거리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영혼을 불어넣어서 혁명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때 정말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성공한 혁명은 헌법을 다시 쓴다. 이 이야기가 정말로 귀에 그리고 가슴에 되게 와서 박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바로 헌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헌법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요. 헌법에 대한 책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책만이 아니라 정말 특이한 게 뭐냐면 동네 단위에서 헌법 강독을 하더라고요. 헌법을 같이 낭독하는 거죠. 낭독하고 읽는 모임도 되게 많고요. 아카데미도 혹시 그런 강좌가 있나요? 네, 저희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도 지난 가을 학기에 헌법 강좌가 열렸었는데요. 다른 강좌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7번의 강의가 있었는데 마지막 강의에서는 참가자분들이 직접 이제 개헌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도 있었고 이번 저희가 봄에도 헌법 강좌가 개설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나 혹은 교육 프로그램들도 헌법을 주제로 해서 많이 열리고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도 헌법 강좌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나름대로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번 최근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더 보면 많은 분들이 더 참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아니라 굉장히 명확한 사실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 학자의 입장에서 요새 헌법학자들이 제가 볼 때는 유사 이래로 진짜 인터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무슨 법대 교수라는 건 있는 줄 알았는데 헌법학자가 따로 있다는 걸 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아니 사실 요즘 최근에 헌법학자들이 많은 인터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분위기를 보면 사실 헌법학자 인터뷰뿐만 아니라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막 우리가 강좌도 열리고 동네 단위에서 헌법 읽기도 하고 강독도 하고 이러는 것들이 헌법이 우리 것이 되어가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것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보기가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개헌 논의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우리의 이런 대중적 관심과는 달리 좀 위쪽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자기들끼리 고치고 싶은 약간 그런 욕망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헌법학자들한테 수많은 그 메일이 온대요. 여러 군데서. 그러면서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 들어오라 이러는데 몇몇 저 페이스북에도 이제 몇몇 헌법학자들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메일을 보고 그걸 거절했다고. 왜요? 그러니까 필생의 역작일 거 아니에요. 헌법학자로서 그 논의에 참가하는 것이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학문적 역량을 가장 투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텐데 왜 거절을 하셨을까요? 최근에 이제 사실은 헌법에서 많은 경우에 헌법을 엘리트들이 쓰는 것들이 아니라 시민 참여형으로 쓰는 것들이 학문적으로도 되게 많이 정착되어 오고 있거든요. 실제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헌법이 사람들의 것이 되는 과정이 뭐냐면 그 헌법에 참여해서 그 헌법을 같이 만들 때 이게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 의식 때문에 이 헌법을 존중하고 그리고 더 소중히 하고 그리고 헌법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이제 성향이 생기거든요. 이게 학문적으로 좀 정립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헌법학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개헌을 주도로 하면 되게 권력형이나 이런 거에만 관심을 좀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배제시킨다고 보신 거죠. 그래서 그걸 시민들이 참여하는 과정을 이렇게 배제하고 또 우리들끼리 논의해서 되느냐. 그래서 거절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포스팅을 하시는 헌법학자들이 몇 분이나 계셨어요. 네, 그러니까 개헌 특위가 이제 국회에서 설치돼서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라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결심만 하면 된다. 한 달 안에 쓸 수 있다. 이런 분들도 있고 다음 대선으로 넘기자, 대선 이후로 넘기자 이런 아직 그 기간이나 과정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개헌 특위에 참여해달라 하는 요청이라는 게 헌법학자들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흐름에 따라서는 내가 여기 참여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헌법을 쓰는 특위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부담스러운 과정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말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렇게 개헌 혹은 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헌법이 몇 차례나 개정됐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9번. 오, 정확하게 알고 네. 계시네요. 구차게요. 찾아봐서 검색해봐서 알았는데, 근데 사실 그 9번의 논의 과정 중에서 지금만큼 온 국민의 관심이 헌법에 쏠려 있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관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헌법에 내가 개입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의 논의들을 보면 좀 편중돼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뭐 이원 집정부제다, 혹은 무슨 뭐 대통령 단임제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로 좀 집중이 돼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과연 이 헌법이라는 것의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헌법이라고 부르는지, 이 헌법의 구성 요소들에는 필수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좀 해봄으로써 우리가 만들어가고 함께 참여해 나갈 헌법을 조금 규명해보는 그런 작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도 좀 더 덧붙이자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87년 헌법이 이제 9차 마지막 개정 헌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뭐 예전에 저희 아카데미에서 김동춘 교수님도 강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정말 헌법을 바꾸는지도 사람들이 몰랐던 것 같다. 그렇죠. 그냥 대통령 직선제라는 게 대통령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는 것이 헌법 개정에 들어가면 됐지. 다른 것들이야 그냥 뭐 알아서 그 사람들이 만들면 어련히 만들면 그냥 국민 투표하는 것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전혀 헌법에 87년에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나 학자들도 무관심했던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뭐 87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개월 만에 쓰여진 헌법이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거의 2개월 만에만 급조해서 놀랍다. 예, 대표적으로 김종인 대표 네. 같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조항을 넣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뭐 아주 뭐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게 엘리트들이 쓰고 나면 사실 그 헌법을 주도한 사람들이 다시 다 모든 것을 끌고 가게 되는 그 경향이 생기는데 나중에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완전히 87년에 또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헌법이 우리께 되지 못했던 이제 사건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민주적인 헌법이었는데 우리의 역사에서 보면 이 헌법이 우리의 것으로 남지 않았던 것에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때는 단지 의사 표현이 어떤 거였냐면 그냥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만든 헌법을 보고 투표해서 승인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과정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각각의 다른 민의 혹은 하나의 민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쨌든 구체적으로 조항으로 만들고 뭔가 정리해내는 것은 결국은 소수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시민 참여라든가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게 많이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결국 이번 헌법도 마지막에는 누군가가 몇 명의 엘리트가 쓸 텐데 맞아요. 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헌법은 그래도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인가가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역사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거는 고조선 때부터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8조법. 8조법. 법이 있었고요. 삼국시대에도 법이 있었고 여러 개의 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그냥 법이라고 부르지 헌법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 원리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란 도대체 언제가 처음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길래 우리가 거기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최초의 근대 헌법이라고 그런다면 이제 모던 시대잖아요. 이 모던 네. 시대에 만든 첫 번째 헌법이라고 그런다면 미국 헌법이 최초의 근대 헌법이죠. 예, 몇 년인가요? 1787년부터 1791년 사이에 만들어지거든요. 한 4년간? 예. 그래서 1787년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수정 조항 10개가 더해지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좀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그 내부에서 각자가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헌법 초안을 만들어 오거든요. 그리고 그 헌법 초안을 놓고 사실 거기에 모인 대표자들이 수십 명이 이제 모여서 계속 논쟁을 사실 필라델피아에서 벌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미국 헌법도 엘리트들이 만들었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과정에 보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신문지상에 글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신문지상에 엄청나게 글을 많이 쓰고 그 내용들이 이때 신문지상으로 나갔는데 그 내용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이제 우리들이 수업 시간이나 막 이렇게 읽고 있는 연방주의자 논고
그다음에 반연방주의자 논고. 그러니까 미국이 연방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문 기사들을 이제 그쵸. 묶어서 그렇죠. 또 책으로 나올 만큼 그렇죠. 많은 기사들이 실렸다 이런. 그렇죠. 그게 수많은 기사들이 실렸던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수십 개씩 막 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면 그게 뭐 100단위를 넘어가는 엄청난 많은 기사들이 헌법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우리가 헌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연방주의자들이 연방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반연방주의자들은 아니 연방을 너무 강하게 하면 개인의 기본권이 무너질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엄청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개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연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럼 우리나라는 양원제를 만들 것인가. 그러면 상원과 하원이 필요하다면 왜 상원과 하원이 필요한가? 왜 이런 제도를 왜 만들어야 되는가를 전부 다 효율성과 철학적 입장에서 다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당시에 신문이라고 하면 지금의 TV 이상의 위력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거의 가장 공적인 매체였어요. 그렇죠. 유일하고 공적인 매체에 각자의 끊임없는 논쟁들을 논쟁이 논쟁을 부르고 거기에 대한 재반박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갔다는 건데 제가 또 궁금한 건 그랬을 때 결국 그들도 엘리트 아니에요. 그런 입장을 가진 그럼 거기에 대한 일반인들 일반 시민들에 대한 참여는 있었나요? 사실 그 공공의 논의 과정이 어떻게 참여됐냐면 지금으로 보면 지금은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의 술집을 펍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게 퍼블릭의 준말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그랬어요? 공공장소인 거죠. 나 몰랐네. 난 그냥 그래서 레스토랑인 줄 알았네. 이게 공공장소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 펍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지식 중에 하나가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됐어요. 그럼 펍에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신문을 펼쳐놓고 사람들이 쫙 읽어주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이거 듣고 난 다음에 막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논의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가장 시민들한테 그 자기 구성원들한테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공공 매체들을 활용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우리는 훨씬 더 폭넓은 기술과 매체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매체들이 훨씬 더 커져 있는 상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최고의 그런 매체가 신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신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공공의 논의를 벌이고 그 공공의 논의들이 다시 헌법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있었어요. 분명히. 당시 미국은 어쨌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기 네.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문맹률도 글자를, 굉장히 글자를 읽은 예. 문맹률도 굉장히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예, 그게 사실 미국에서는 그 흑인들한테 투표권 안 줬던 이유가 글을 읽을 줄 모르면 악마다라는 변명으로 안 줬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접근성이 되게 높아야 되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접근성을 소위 말해서 문자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문 매체를 활용했던 거는 상당히 공적인 장으로 헌법 논의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뭐라고 해야 돼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썼던 거죠. 그 당시로서는. 예. 그러면 헌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헌법을 영어로 말하면 constitution이죠. 네,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영어니까 제가 좀 나중에 선생님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헌법이라는 거는 과정 자체의 참여를 예.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의미로 깔고 있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그냥 어떤 그러니까 그 영어 표현에서 나오듯이 그 과정 자체가 이제 구성된다 이런 뭐 예, 뜻도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 싶어요. 이제 실제 많은 분들이 헌법이라 그러면 쓰여진 문서를 상상하시잖아요. 네. 예, 쓰여진 문서를 상상하는데 헌법이라는 이 말, constitution이라고 불리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성한다라는 뜻. 그 하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쓰여진 문서로서의 헌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토마스 페인이 이 헌법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A Constitution of Country라고 하는데 이걸 한 나라의 헌법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그 뒤에 문장의 해석이 안 돼요. 한 나라의 헌법은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헌법을. 행위.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건 정확한 해석이 뭐냐면 구성이에요. 한 나라를 구성하는 일은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인민의 행위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헌법은 우리가 이제 자꾸 쓰여진 문서를 자꾸 생각하는데 쓰여진 문서에 쓰여진 조항은 우리가 헌법률이라고 부릅니다. 헌법률. 그런데 헌법은 뭐냐? 그 헌법률을 담고 있는 문서이자 그 헌법을 구성하는 행위들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들 자체.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몇 명의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 쓰여진 문서를 쓸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원칙을 구성하는 행위들은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페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당시에도 이미 헌법을 만드는 건 엘리트들의 행위라기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위다라고 이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정신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한 측면에서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서로 논의하면서 구성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그것이 이제 하나의 활자화돼서 문서로 남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헌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논의를 하고 구성하는 과정들 속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문서로서 남아있는 헌법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꾸 주어진. 그러니까 네. 우리한테 이미 누군가가 써서 문서로 주면 우리는 그걸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이 우리 게 아닌 거죠, 늘. 근데 저는 거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 보냐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헌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그렇죠. 그건 당연히 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뭐냐면 권력 구조에 대한 거라면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87년 때조차도 뭐냐면 직선제만 쟁취하면 우리의 임무는 끝났다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해서 그 다음은 누가 할 건데는 나야? 나였어? 진짜? 그러한 생각들이 없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촛불 집회를 나가보면 정말 많이 느끼는데 제일 많이 되어지는 얘기가 각각의 이슈들이 아니에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가장 많은 얘기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장에서 되어 있는 건 이제야 비로소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가 바로 나. 국민임을 지금 이 순간에야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 전문에도 쓰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표현 안 하고 있고 대한국민이 이 헌법을 제정한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9차 헌법 개정되는 과정 속에 살펴보면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와 대한국민이라는 단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체가 돼서 만들 때가 있고 우리 국민이 주체가 돼서 만든 헌법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유신헌법은 대한국민이라고 쓰고 있어요. 또 황당하게. 그 의미를 알고 썼던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근데 좋은 거 갖다 쓴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헌법의 주체가 누구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페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정부의 행위가 아니라 인민의 행위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정부의 행위다라고 한다면 민국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인민의 행위라고 한다면 대한국민이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표현인 것 같지만 헌법의 재정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재정 주체를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우리가 일반 법률을 만드는 건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회에서 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브루스 에커만이라는 그 미국 헌법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듀얼 디모크라시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이중적 민주주의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이게 일상에서는 대표자가 그 법률 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이어 로우 메이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상위 고차원적인 법 만들기인데 이게 바로 헌법 만들기거든요. 네. 이 헌법 만들기의 주체는 인민이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건 대리자가 할 수 없는 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개헌 논의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만 원래 되게 학문적으로나 원칙적으로는 되게 이 순간의 헌법만큼은 재정 주체가 우리의 대표자들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거의 다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도적으로 보면 지금의 제도는 어쨌든 개헌안을 누가 만들어 갖고 오면 국민투표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것을 승인하는 것을 거기에 참여했다, 국민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지금의 민심들은 뭐냐면 더 이상 내가 국민투표에서 가부. 즉 뭐냐면 이거는 오케이. 난 오케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고 싶다. 그쵸, 개입해야 맞아요.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헌법에 대한 인식이 내가 쓴 게 아니고 우리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는 헌법을 읽어본 국민들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쓴 게 아닌데 뭐 그냥 굳이. 뭐 잘 썼겠지, 똑똑한 사람들이. 뭐 그리고 선거 잘 할 수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헌법을 볼 일이 없었는데, 다시 이제 시간을 들여서 읽을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실 사람들이 네. 손바닥 헌법이라고 해서 작게 이제 나온 출간된 그 책들을 보면서 헌법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도 이 행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헌법을 쓴 것만큼
헌법을 우리가 구성해 나가는 과정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맞아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쓰게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조항을 쓰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 조항의 내용에 뭘 담아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담아야 되는가에 관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구성 과정인 거예요. 그 컨스티튜션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헌법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헌법 만드는 과정을 사람들이 문서로 쓰는 걸 자꾸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헌법 만드는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문서로 쓰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과정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죠. 우문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법의 역사를 보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겁나 대단한 법이 있었어요. 아시죠? 경국대전이라. 경국대전. 예. 아니 정말 분량 사이즈도 굉장히 대단하고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정말로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높은 법 체계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법이 있음에도 우리가 헌법과 이 법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극에서도 보면 네. 우리 조선 시대는 임금이 막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전혀 안 신하들이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뭐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다들 경국대전을 근거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네. 일부 조항은 실제로 뭐 세종대왕이 만든 것 복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비의 막 출산 휴가가 지금 우리로 따져도 우린 노비보다 못해 조선시대. 맞아요. 어떡하면 좋아. 이럴 정도로 사실은 인간 존중 굉장한 그런 개돼지. 사상을 또 담고 있잖아요. 예, 사실 경국대전이 되게 훌륭한 법이고 아주 좋은 법이지만 그걸 지금으로 치면 헌법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헌법이 있다라는 것과 그 헌법의 성격이 어떠하다는 걸 구별하지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근대 헌법에서 근대 헌법이라고 부르는 이 헌법 자체가 담고 있는 건 뭐냐면 헌법 자체가 민주적이라는 의미예요. 재정 자체, 예, 재정 자체가, 절차 자체가. 그리고 재정부터 시행까지. 법의 내용과 시행까지 다 민주적이다 해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헌법을 돌리는 체제를 우리가 컨스티튜셔널리즘이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입헌주의, 뭐 헌정주의 이 정도로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뭐냐라면 이 헌법의 내용이 민주적이지 않아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뭐냐? 그런 헌법은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대에도 있었고 뭐 독재 국가에도 그런 헌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법이 있고 그걸 무작정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걸 헌법주의라고 불러요. 이게 헌정주의, 그러니까 예, 헌법주의, 그걸 컨스티튜셔니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걸 되게 구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 헌법은 뭐냐? 재정, 운영, 내용이 다 민주적이어야 한다라는 걸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좀 더 들으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나치가 만든 헌법. 그건 헌법주의예요. 헌법인데 예. 굉장히 막 그 글자 자체는 민주적이고 이상적이에요. 예. 너무 좋아. 예. 그렇지만 그거는 헌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게 헌법, 자기들끼리는 헌법이라고 부르고 그걸 어. 운영할 수 있어도 어. 그걸 헌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체제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헌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남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헌법이라는 건, 근대 헌법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되고, 근데 그 민주적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개인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근대에 탄생한 게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요? 표현의 자유나 이런 모든 것들, 신체 안전 이런 것들을 확실히 보장하면서 그것들이 실제로도 그렇게 작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걸 보장하는 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실제에서 안 지켜진 거잖아요. 독재정권 날에서. 그게 헌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헌법주의. 법은 있으나 작동하지 않는 것. 소위. 그리고 어떤 거는 심지어 법의 내용이 되게 비민주적인 것도 많죠. 예, 그런 것들은 헌법주의인데 실제 헌정주의라고 부르는 건 뭐냐라고 하면 그 헌법의 내용 구성의 시작부터 해서 내용과 돌리는 운영 방식도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민주적이라고 부르는 체제에 맞아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게 민주적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라고 네. 하는데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축적해온 지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상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충분히 그것이 민주적인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행에 들어가서 판단해 보면 되게 오히려 더 클리어해져요. 그 그래요? 케이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저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법
조항 자체는 민주적일 수 있어요. 87년 맞아요. 체제 이후에. 예.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했는가? 예를 들어 회사라는 조직에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경험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사실 떠올릴 수밖에 없고, 지금 광장에서 이제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나는 그 권력의 주체로서 기능하겠다는 선언이 이제는 뭐냐면 그 민주주의가 박제화된 그 법조항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공간에서 여성으로서, 학생으로서, 시민으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실제 거기에 개입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지금은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는 게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87년 헌법의 주체들이 386 세대라고 이제 사실은 볼 수 있잖아요. 네. 물론 그걸 쓴 사람들은 그 조금 더 나이 드신 세대긴 했지만 어쨌든 그 변화 주체는 386들이고 사실 87년 헌법도 들여다보면 되게 민주적이고 되게 좋은 헌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사실 이 헌법을 고친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손대야 되는 몇 부분들, 뭐 대통령 임기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어느 부분 있을 겁니다.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더 해야 될 내용들이 좀 더 이제 많아졌겠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30년이 지나서.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되게 좋은 헌법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은 헌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민주적인 헌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헌법의 제정 주체인 386들이 일상생활에서 별로 민주적이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죠. 사실 그 저희들이 공유한 기사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일상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해서 30대들은 비효율성으로 느끼고 있고 그리고 20대들은 뭐였죠? 허세라고 이제 한겨레 신문 기사를 찾아보십시오. 예, 허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30대, 20대들이 그것을 만들었던 50대들과 이 생활을 같이 해보면서 전혀 그 사람들의 삶이 민주적이지 않은 거예요. 헌법의 내용은 뭐 민주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제정 주체라고 믿었던 그 세력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헌법의 내용이 되게 가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정 주체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생활하는가도 그 헌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그 헌법이 우리에게 정말 민주적인 유산으로 다가오는가 안 다가오는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근본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 나라,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고 구성할 것인가에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나와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생활의 구성 원리도 그 헌법에 견주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합하는 지점들이 있어야 실제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이상적이라 생각하는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87년 헌법 제정 주체로서의 386들이 사실은 사회 변화를 주도했던 세력들도 이렇게 말하면 사회 변화를 열심히 위해 오셨던 386 세대들에게 제가 아마 후 세대로서 비난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386 끝단인가요? 90학번?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세대들을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끌어낼 때 그 세대들이 자꾸 결과에 집착했거든요. 변화의 결과. 그러니까 변화의 결과를 봤지 변화의 과정을 보질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는 과정이거든요. 네. 민주주의는 과정 자체가 얼마나 민주적인가 그걸 담보하는 것이지 어떤 뭘 하나를 갖다가 결과적으로 딱 이 민주적 제도라는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증명하지 않거든요. 그 제도가 나오는 과정이 민주적인가 아닌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 민주적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 되게 비민주적이었던 거죠. 저는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교실을 떠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실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요. 근데 민주주의를 어떻게 배우냐면 대의민주주의, 선거구는 어떤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청원제도는 어떻고 국민투표는 어떻고, 우리가 배웠던 민주주의의 내용은 사실은 그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지 사실 그 민주주의를 규정한 게 헌법이잖아요. 헌법의 전문을 교실에서 같이 읽고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국은 제도나 결과로서만 주어졌지, 민주주의가 실제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 정신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교류되고 경험되고 나눠질 수 있을지에 대한 훈련과 경험의 과정이 부재했던 거죠. 사실 저는 명백하게 우리 87년 헌법은 뭐냐면요. 유서 없이 남겨진 유산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르네샤르가 시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되게 엄청나게 훌륭한 유산을 만들었는데 이 유산을 후대에게 그 의미가 아니라 형식만 남겨준 거죠. 그랬더니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채 이 민주주의를 물려받게 되니까 사실은 유산은 남았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뭐라는 걸 알려주지 않는
유서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서 없이 남겨진 유산으로서 우리 후대에 가니까 사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해보면서 87년 헌법이 너에게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헌법이요. 이게 왜 그러면 니네 걸로 안 느껴지니? 그러면 글쎄요, 뭐 한 번도 제대로 87년 헌법이 도대체 어떻게 탄생했는가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과정 자체를. 근데 우리가 그걸 교육 과정을 통해서 들려주지 못했다는 거죠. 들려주지 못했던 건 전 몇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수 세력이 그걸 들려주는 교육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면서 못하게 한 것도 있어요. 교실에서. 그 부분이 뭐 그러면 교사들이 그런가 하면 넌 정치적이냐 아니냐 뭐 그래가지고 속가내고 막 징계주고 그러잖아요. 사실 87년 헌법이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 정치적 행위로 보고 그 교사들 징계를 주고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보수 세력의 저항이 더해진 데다가 사실은 그 헌법이나 이런 뭐랄까 민주성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확장되기 전에 가장 좀 비극적인 게 우리가 IMF를 맞았던 거. IMF를 맞으면서 진짜 그때는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결과만 집착하는 과정 속으로 사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87년에 만들어냈던 정신들이 후대로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쨌든 지금은 개헌을 그죠? 정치권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개헌의 과정이 어떤 국가 일부분의 소수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방금 선생님 네. 김학원 선생님 하신 말씀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유서 없는 유산이라고 하신 말씀에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희가 개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네. 생각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주로 개헌하면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얘기됐다 보니까 또 어떤 그 권력 엘리트들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그렇죠. 따라서 개헌이 얘기되는 것들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개헌의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까 유사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4.19, 그러니까 60년에 4.19, 87년에 6월 항쟁, 2016년 7년에 이 촛불혁명. 광장 촛불혁명을 보면서 30년마다 한 번 시민혁명과 그러네요, 진짜. 30년마다 한 번씩 헌법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실제 이 그런 생각이 논쟁이 들더라고요.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있었어요. 이 제퍼슨하고 메디슨이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요. 이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헌법의 안정성을 위해서 헌법이 한번 제정되면 쭉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반면에 제퍼슨은 아니 각기 세대마다 자기가 살아갈 원리를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지. 그래서 당시 그때 미국의 평균 수명이 40세였거든요. 그러면 21세에 들어와서 한 세대로 살아가는 삶이 한 19년 정도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19년마다 헌법을 새로 만들 권리를 주자 그래요, 제퍼슨이. 제도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예, 제도적으로 주자 그러는 거죠. 이 메디슨이 근데 이 젊은 메디슨이 생각하면 오히려 나이든 제퍼슨 이렇게 빡세게 바꾸자, 바꿀 권리를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젊은 메디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친구가 그러면 헌법의 안정성이 사라질 텐데 그러면 이 헌법의 안정성을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뭘 줬느냐? 수정 헌법을 더할 수 있는 권리를 후세들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헌법은 기본으로 가되. 근데 우리가 만든 걸 수정 헌법을 통해서 앞에 조항을 사문화시키고 새로운 권리를 더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후대에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애들이 항상 뭐 수정 헌법 몇 조 몇 조,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게 그러면 재헌 헌법은 문서상 그대로 있고 이제 처음 만들 당시에 수정 헌법이 붙으면 그것과 배치되는 조항들은 사문화되는 형태로. 사문화되는 형태로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 미국 헌법의 장점은 뭐냐면 선조들의 원래 의도한 바를 헌법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것이 사문화되는가를 또 다 이렇게 읽으면 다 보이는 거죠.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의 정신들이 바뀌고 우리의 이야기들이 바뀌어왔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헌법의 가장 큰 장점은 선대와 후대가 어떻게 대화했는가를 보여주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헌법이 바뀔 때 앞선 조항을 폐기시키고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걸 우리가 따로 찾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근데 미국 헌법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 쭉 읽어 내려오다 보면 수정 헌법과 맞춰보면 어느 조항이 폐기됐구나.
뭐가 사문화됐구나. 근데 수정헌법 조항 내에서도 서로 사문화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금주법 같은 경우에는 네. 금주법을 더했다가 빼고. 예, 수정헌법으로 다시 금주법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령의 폐해 같은 것도 다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그 헌법의 폐해 같은 것도. 그래서 헌법을 읽어보면 이 하나의 선대와 후대의 대화 그리고 역사를 갖다가 같이 읽을 수 있는 어떤 미국 헌법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제퍼슨의 말처럼 니네들도 각 세대마다 헌법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정말 학생들 사이에서 제퍼슨과 메디슨처럼 반반 딱 갈려요. 절반 학생들은 진짜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다. 아니 왜 자꾸 아버지 세대가 정한 룰, 어머니 세대가 정한 룰을 갖다가 우리가 물려받고 살아야 되냐. 이건 우리 세대가 확실히 우리 룰을 만들어서 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거다. 근데 단지 옛날보다는 수명이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30년? 예, 19년이 아니라 30년. 예,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거다. 19년은 너무 작고 요즘으로 치면 30년 정도면 자기들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절반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자꾸 우리 세대의 이익만 생각하게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오랫동안 못 바꾸게 만들어야 우리 후세대의 이익도 고려하면서 만들 거다. 자기 세대 이익만 계속 안 바꾸는 헌법을 만들 것 같은데. 똑같은 반론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사람들은 공론장에 있을 때 되게 착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공론의 장이 아니라 개인의 장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로 이익에 민감한 개인일 수 있는데 공론장에 나왔을 때 우리가 논의를 할 때는 사실은 그런 얘기들은 부끄러워서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공동체와 나를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훈련이 공론장을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30년보다 좀 더 자주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론장이 정말 주어졌던가. 이 촛불혁명이라는 게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저는 공론의 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논의가 될 때 이것이 정말 사적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어떤 기반을 가진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87년도에 우리가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그 다음에 무엇인가 그 직선제로 바뀌어질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어떻게 보면 그냥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퇴임 연설을 우리가 이제 자료를 같이 공유하고 읽어봤는데 솔직히 울컥하고 욕이 나왔어요. 우리 대통령의 연설과 비교하면 너무 다르죠. 예. 아니, 그러니까 울컥한 건 너무 감동적이어서고 욕이 나온 거는 정말 뭐야. 그랬기 때문에 나왔던 건데 거기서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질문 던져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많은 답들은 리더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오바마가 말하는 답은 뭐냐면 바로 당신들이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다. 그리고 그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일상과 민주주의가 함께 계속 지속적으로 피곤하지만 계속될 때 비로소 변화라는 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 연설에서 정말 핵심적인 또 부분 중에 하나가 오바마가 미국의 헌법은 정말 리마커블하고 뷰티풀한 기프트다. 그러니까 소위 놀랍고도 아름다운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곧장 뭐라고 말하냐면요. 근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 그냥 종이 조각 아니냐. 양피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진짜 힘을 가지려면 시민들이 밀어주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참여를 통해서 이것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주체를 결국은 시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미국 시민들이 위더 피플이 해주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엘리트적인 요소가 아닌 거죠. 이걸 헌법 자체를 갖다가 위더 피플이라는 소위 말해서 그 헌법을 지켜가는 주체로 이제 삼은 거죠. 그런데 이 지켜가는 이 행위조차도 사실은 헌법이라는 말 자체에 담긴 뜻을 보면 헌법을 구성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구성 주체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제 오바마가 여러분들이 헌법의 구성 주체입니다. 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일지 몰라도 명확하게 이 헌법을 지켜가는 구성 주체는 여러분이라는 것들 메시지를 갖다가 이 퇴임 연설을 통해서 딱 던져주는데요. 사실 저는 그 퇴임 연설을 지켜봤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저런 연설을 할 수 있구나. 막 이런 그 느낌이 쫙 오면서 갑자기 지금도 막 눈물 날라 그러는 남의 나라 대통령 연설 듣고 눈물 흘리는 게 정말 짜증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그 울컥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런 말을 해준 대통령은 이미 있었단 말이죠. 사실은 정치의 주체는 시민들이다. 그렇죠. 근데 그게 요즘은 되게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변해 있잖아요. 뭐 깨시민들, 재수 없는 애들, 뭐 이렇게 변해 있는데 사실 그게 되게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시민이라는 말은 사실 엘리트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 민주적인 국가에서 정치 참여의 권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권리가 없는 사람들은 국민이에요, 사실은. 국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있어서 그런 정치 참여의 권리가. 그 국가가 안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시민이란 말은 말 그 자체로 이미 그 권리를 가지고 행위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한다고 재수 없다고 부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이제 그런 면에서 그 촛불혁명의 위대함을 정말 다시 느껴요. 어떤 지도자가 바로 당신들이 저에게 선물이었고 당신들이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나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내가 선언했어요. 난 누구의 입을 빌지 않아요. 나의 입은 나로부터 나와요라고 하는 선언이 저는 촛불혁명의 가장 핵심이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 논의가 아무리 된다 할지라도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예전에는 눈치 안 봤잖아요. 마음대로 했죠. 그냥 됐지? 돌아가! 이러고 그냥 자기들이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계제가 아니라는 거를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다는 것이 87년과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오늘 이 첫 번째 논의는 좀 마감을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새로운 헌법을 어떻게 새로 지을 것인가, 어떤 과정으로, 그리고 어떠한 목표 지점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죠? 실제로 성공 사례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실패 사례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만들어 나가는 헌법의 과정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